1398년 8월 26일 밤, 한양의 고요함을 찢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역적 정도전을 잡아라. 칼을 든 무사들이 정도전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침상에서 급히 일어난 정도전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르는 자들을 이끄는 사람의 얼굴. 어둠 속에서도 그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정도전의 떨리는 목소리,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하지만 이방원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때 스승과 제자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웠던 두 사람. 함께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꿈꾸었던 동지.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피로 얼룩진 칼날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 다른 길은 없었소? 이방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칼이 내려쳤습니다. 어떻게 동지가 적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 비극적인 밤으로 이끌었을까요? 동지에서 적으로, 신뢰가 배신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정도전과 이방원,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동지에서 시작해 숙적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궤적을 그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이상과 신념이 충돌한 조선 초기의 가장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념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현실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로 세상을 바꾸려 했고, 한 사람은 칼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아직 고려가 존재하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1342년 경상도 봉화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정도전, 본관은 봉화. 아버지 정운경은 고려의 중급 관리였습니다.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학문을 중시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어린 정도전은 총명했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10살에는 사서삼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이색 선생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목은 이색,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습니다. 정도전은 이색의 문화에서 성리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성리학이 꿈꾸는 이상 국가, 덕으로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 편안한 세상. 청년 정도전의 눈에 고려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이 토지를 독점하고 백성은 굶주렸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은 계속되었고 왕실은 무능했습니다. 이 나라를 바꿔야 한다. 정도전은 다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던 그는 권문세족의 미움을 샀습니다. 결국 1375년 34살의 정도전은 나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라 자체를 새로 세워야 한다. 혁명이 필요하다. 1383년 유배에서 풀려난 정도전은 함경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성계라는 무장이 있었습니다. 여진족을 토벌하며 이름을 날리던 장군. 정도전은 그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분이라면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367년 서울 준수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어머니 신의왕후 한씨는 그를 낳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실제로 어린 방원은 총명했습니다. 5살에 글을 읽었고 10살에는 병서를 탐독했습니다. 학문도 좋아했지만 더 좋아한 것은 무예와 병법이었습니다. 13살의 아버지를 따라 전장에 나간 방원은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아름다운 말보다 날카로운 칼이 더 강하다는 것을. 1383년 17살의 방원은 아버지의 진영 막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도전을 만났습니다. 42살의 정도전과 17살의 이방원. 25살 나이 차이.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정도전은 방원의 눈빛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범상치 않소. 담력이 있고 지략이 있소. 큰일을 할 인물이요. 방원도 정도전에게 끌렸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정. 방원은 정도전을 스승처럼 따랐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덕으로 다스리고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 주인인 나라.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네. 방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라는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왕이 약하면 나라도 약해지는 것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그런 차이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부패한 고려 왕조였습니다. 1388년 4월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려 조정은 명나라가 천령 이북을 차지하려 하자 요동정벌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최영 장군이 밀어붙였고 결국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압록강변 위화도에 도착한 이성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명나라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지쳐 있었고 장마로 강물은 불어났습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왔습니다. 장군,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군사들만 죽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돌리면 이성계는 역적이 되는 행동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정도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려 조정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성계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전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이었습니다. 500년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방원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주저하지 마십시오.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이 충성입니까? 우리 군사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22살 청년의 단호한 목소리. 이성계는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좋다. 군대를 돌린다. 위화도 회군.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우왕을 폐하고 창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토지 개혁에 나섰습니다. 정도전이 주도한 과전법.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신진 사대부에게 재분배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혁명이었습니다. 구세력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고려 왕조는 여전히 존재했고 왕씨 일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몽주였습니다. 포은 정몽주, 고려 최고의 충신. 그는 개혁에는 찬성했지만 역성혁명에는 반대했습니다.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왕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 고려를 고치면 된다. 정몽주의 존재는 이성계 일파에게 위협이었습니다. 그의 명망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정몽주가 반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고민했습니다.
정몽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때 이방원이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1392년 4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병을 핑계로 누웠고 정몽주가 문병을 왔습니다. 이성계와 정몽주는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몽주는 돌아갔습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포은 선생님, 왕자님, 무슨 일이신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의 시였습니다.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답시를 지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너키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에 대한 충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명확한 거절이었습니다. 이방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몽주가 선주교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방원이 미리 배치한 자들이었습니다. 포은, 철퇴가 내려쳤습니다. 정몽주는 쓰러졌습니다. 그의 피가 다리 위에 흘렀습니다. 선주교, 단심교, 후세 사람들은 이 다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방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죄책감? 아니면 사명감? 혹은 둘 다였을까요? 역사는 냉혹합니다.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조선은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를 죽이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짐이 될 일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25살 청년의 어깨는 너무 무거웠을 것입니다. 1392년 7월 마침내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조 이성계, 새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도전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소. 정도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세의 나이에 이룬 꿈이었습니다. 유배도 갔고 고생도 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이방원도 기뻤습니다. 새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개국 공신 1등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한 공로, 위화도 회군을 적극 지지한 공로,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세자가 되겠지. 이방원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자인 방우 형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둘째 방과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방에 넷째 방간 형들도 자신만큼의 공로가 없었습니다. 개국 공신 1등, 정몽주를 제거한 실행자, 당연히 세자는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문제는 태조에게 2명의 왕비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신의왕후 한씨는 1391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6 아들을 두었지만 세자 책봉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태조는 강씨를 계비로 맞이했습니다. 강씨는 원래 이성계의 측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의왕후가 죽자 정식 왕비로 올라섰습니다. 훗날 신덕왕후로 불리게 되는 그녀였습니다. 신덕왕후는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태조가 그녀를 깊이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태조는 이미 57살의 노장이었지만 신덕왕후에 대한 사랑은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신덕왕후와의 사이에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방번과 방석. 신의왕후 소생 6 형제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특히 막내 방석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1392년 8월
세자, 책봉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누가 세자가 될 것인가? 모두가 이방원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태조를 찾아가 세자 책봉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가 제안한 인물은 다름 아닌 왕자 방석이었습니다. 태조는 놀랐습니다. 방석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개국에 아무런 공로도 없었습니다. 태조는 방석이 너무 어리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그렇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석 왕자는 순수하며 아직 권력욕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잘 보필하여 성군으로 키우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정도전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이방원은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영리하고 너무 야심차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 신하들이 제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하들을 짓밟을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는 나라는 재상 중심의 정치였습니다. 왕은 도덕적 권위는 있지만 실제 정치는 재상이 주도하는 시스템. 중국 주나라의 이상적 정치 형태를 조선에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 같은 강력한 왕자가 세자가 되면 이런 이상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는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려 할 것입니다. 방석이면 제어할 수 있다. 정도전의 계산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를 세자로 삼고 자신이 보필하여 키우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도전은 신덕왕후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덕왕후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세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도전이 방석을 지지하면 신덕왕후의 든든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조도 고민했습니다. 공로로 따지면 방언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왕비의 아들을 세자로 삼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결국 태조는 정도전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다는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조정에 충격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특히 신의왕후 소생 왕자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방원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린 이복 동생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왕조였습니다. 반발하면 역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방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민 씨가 남편의 굳은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방원은 방석이 세자가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민 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흘린 피와 땀은 어찌 되는 것이냐며 분노했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할 때 느꼈던 죄책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대가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했습니다. 이방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도전이 이 일을 주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도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스승처럼 따르던 사람, 함께 새 나라를 꿈꾸던 동지.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 왜 자신을 버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자신을 제거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실제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이 왕자들을 견제하려 한다는 소문, 사병을 혁파하려 한다는 소문, 왕자들을 제거할 계획이라는 소문.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도전이 왕자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398년 초, 정도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병 혁파를 내세웠습니다.
모든 왕자들과 공신들이 거느린 사병을 국가가 회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옳았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려면 군사력을 국가가 독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킬 마지막 수단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동정벌 계획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명나라의 요동을 정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국위를 높이고 영토를 넓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뒤에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빌미로 왕자들의 군사력을 흡수하고 자신이 군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요동을 정벌한 후에 여러 왕자를 제거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정도전이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방원은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넷째 형 방간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도전이 그들을 모두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형 방과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정도전을 신임하고 계시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방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시게 해야 한다고, 정도전 일파만 제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방원은 물었습니다. 형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고. 당하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먼저 칠 것인지. 냉혹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방원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할 때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자신이 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도 자신이 지겠다는 것. 1398년 8월 26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방원은 사병들을 은밀히 모았습니다. 그의 최측근 이숙번, 이무, 조영무 등이 함께 했습니다. 약 1000여 명의 군사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방원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신덕왕후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는 것. 밤이 깊어가자 이방원의 군사들이 한양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목표, 정도전의 집. 들이쳐라. 군사들이 정도전의 집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잠에서 깬 정도전은 급히 옷을 걸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방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원이 물었습니다. 선생은 왜 자신을 배반했는지를. 정도전은 배신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방원은 반문했습니다. 자신을 제거하는 것이 과연 나라를 위한 것이냐고. 정도전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왕이 되면 신하들이 제어하지 못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방원은 그것은 정도전의 이상일 뿐 자신의 이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신하에게 끌려다니는 약한 왕이 아니라 신하를 이끄는 강한 왕을 원한다고. 방원은 그것이 바로 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함께 꿈꾸던 동지였지만 그 꿈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방원의 손이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정도전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권력이라는 것이구나.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것인가. 칼이 내려쳤습니다. 조선의 설계자 삼봉정도전은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62살의 나이였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의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스승처럼 따르던 사람, 함께 새 나라를 세운 동지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방원은 이것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남은과 심효생도 차례로 살해되었고 신덕왕후의 오빠들인 강씨 형제들도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이었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자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자신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투쟁에서 중도는 없었습니다. 반쯤 이기는 것은 결국 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방번과 방석은 궁궐을 빠져나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군사들이 추격했습니다. 개경거리를 도망치는 두 어린 왕자. 방번은 18살, 방석은 15살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붙잡혔습니다. 왕자님들 용서하십시오. 이방원의 군사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방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방원 형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세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은 이미 내려쳤습니다. 두 어린 왕자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 모든 일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신하가 급히 달려와 큰 변란을 알렸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이 죽었고 방번 왕자와 방석 세자도 목숨을 잃었다는 보고였습니다. 태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원이가 세자와 형제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자신이 신임하던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태조는 이방원을 불러들였습니다. 격렬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어찌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는 아버지의 분노에 이방원은 정도전이 자신들을 제거하려 했기에 살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조의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들을 죽였다는 사실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신덕왕후, 그녀가 낳은 두 아들이 이제 모두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무엇하겠는가? 내가 나라를 세워 무엇하겠는가? 태조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새 나라는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동지가 동지를 배신하고 아들이 형제들을 죽이는 참극. 태조는 왕위를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만류했고 결국 둘째 아들 방과를 세자로 삼았습니다. 1398년 9월 태조는 왕위를 방과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방과가 정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실권은 이방원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정종은 명목상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종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방원을 거쳐야 했습니다. 1400년 또다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넷째 형 방간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방간은 생각했습니다. 방원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방간은 방원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력도 부족했고 지지 기반도 약했습니다. 이방원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방간의 군사를 격파하고 방간을 유배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형제를 또 죽이기에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원의 길을 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1400년 11월 마침내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34세 나이에 왕이 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정몽주, 정도전, 그리고 두 동생, 그들의 피가 그의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왕권 강화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와 육조를 재정비하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습니다. 왕이 육조를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도전이 반대했던 바로 그 제도였습니다. 사병을 철저히 혁파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도전이 원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재상이 군권을 장악하길 원했고 태종은 왕이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신문고를 설치하여 민원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집현전에 전신인 문안기관을 설치하여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태종의 치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선은 안정되었고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세종대왕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태종이 다져놓은 안정된 기반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행복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태종이 밤에 자주 악몽을 꾸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도전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한때 스승처럼 따르던 사람, 함께 새 나라를 꿈꾸던 동지, 자신의 손에 죽은 사람, 어린 동생들의 얼굴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방번과 방석, 자신들은 권력 투쟁과 무관하게 살고 싶었을 아이들, 하지만 태어난 신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아이들. 태종은 말년에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의 왕이 불교에 의지한 것입니다. 아마도 죄의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한 속죄. 정도전은 오랫동안 역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태종은 정도전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정도전의 저서들은 금서가 되었습니다.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불시잡변 모두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도전을 지우려 한 노력이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지워야 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조선 중기가 되자 정도전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그의 저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도전의 사상이 조선을 만들었다는 것을. 영조 시대에는 정도전의 위패를 문묘에 배양하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정도전의 저서를 다시 간행했습니다. 결국 역사는 정도전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역적으로 죽었지만 그의 사상은 조선 500년을 관통했습니다. 이방원과 정도전, 두 사람은 적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을 만든 양대 축이었습니다. 정도전 없이는 조선의 이념적 기초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이 무엇을 지향하는 나라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인지, 그것을 정의한 사람이 정도전이었습니다. 이방원 없이는 조선의 안정적 권력 구조가 없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왕권과 신권의 균형,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방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이 꿈꾸던 나라는 서로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합쳐져서 조선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의 이념과 이방원의 현실, 정도전의 이상과 이방원의 제도, 그것이 조선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왕자의 나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이상과 현실의 균형입니다. 정도전처럼 이상만 쫓다가는 현실에 발목을 잡힙니다. 하지만 이방원처럼 현실만 쫓다가는 방향을 잃습니다. 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둘째, 권력의 본질입니다. 권력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권력 투쟁에서는 승자와 패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신뢰와 배신의 문제입니다. 한때 동지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권력 앞에서 인간관계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보여줍니다. 넷째, 역사의 평가입니다. 당대에는 역적이었던 정도전이 후대에는 재평가되었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쓰입니다. 1398년 8월 26일 밤의 선택. 그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조선 500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정도전이 이방원을 세자로 지지했다면 어땠을까요? 두 사람이 협력했다면
조선은 더 빨리 안정되고 더 강해졌을까요? 아니면 결국 두 사람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한양을 뒤덮은 비명은 이제 600년이 넘는 시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도전의 묘는 양주에 있습니다. 검소한 묘입니다. 태종의 헌릉은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왕의 능답게 장엄합니다. 두 무덤 모두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의 이념, 이방원이 구축한 조선의 제도, 그것이 합쳐져서 500년 조선 왕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웁니다. 권력이란 무엇인지, 이상이란 무엇인지, 선택이란 무엇인지, 왕자의 난. 그것은 조선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상을 지키다 죽은 정도전의 편입니까? 현실을 택해 살아남은 이방원의 편입니까? 아니면 둘 다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사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기억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그 찬란한 시작 뒤에 숨겨진 비극적 이야기, 권력과 이상, 신뢰와 배신이 얽힌 왕자의 난을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